자, 배버 보겠습니다. 자, 알프레드 베버의 얘기죠. 자, 알프레드 베버는요, 1909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10년 전의 이론인데, 자, 이 베버는 공업 입지의 관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제목에 답이 있거든요.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비용이 뭐가 됐죠? 비용이 최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이 수송비 또는 운송비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비. 노동비가 바로 뭐죠? 인건비, 임금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적.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하는 건데, 공업이 집중해요. 이 집적에 따른 또는 집정력이라고 하죠. 이 집정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중에서도 이 베버는 1909년 이 당시에는 운송수단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를 가장 중시하겠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거죠. 수송비. 올해도 여기서 또 출제를 했었죠. 수송비가 가장 중시되는데,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밑에서 5번째 나오죠. 디귿. 이 지문은 21회, 우리 2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베버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때 이 노동비나 집정력, 이런 다른 생산 조건, 다른 우리가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요게 변화가 없으면 뭐에 영향받을? 수송비. 이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최소의 뭐가 되는 지점? 수송비가 되는 지점. 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최소가 드는 지점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게 변화가 없으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자, 그러면은 베버의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오는 우리 베버의 입지 삼각형이 베버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론이 입지 삼각형인데, 자, 이 베버의 입지 삼각형을 비판해서 나온 게 래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베버는 삼각형이니까 여러분 삼각형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때 베버는요, 이 삼각형 모형인데 원료 산지는 두 군데, M1, M2, 원료 산지는 두 군데, 시장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M1 원재료의 무게, 여러분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서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뭐다? Y. 그럼 제품, 여러분이 제품의 무게를 뭘로? Z. 자, 그리고 삼각형 요 안에 공장이 있다. 자, 삼각형 안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데 요 거리를 A 킬로미터. 그리고 우리는 M2 원재료를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킬로미터. 자,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단위는 다 생략입니다. 요 톤 뭐 이런 거 다 생략.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그래서 아까 수송비는 뭐죠?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이런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 뭐를 곱해주면 돼? 거리에다가 무게를 곱해주면 돼요. 예?
그럼 이것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럼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여 거리에다가 M2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요 두 가지를 더해준 요것은 뭐냐?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럼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거리에다가 제품의 무게를 곱해준 거죠. 이것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준 뭐죠?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배버입니다. 배버. 그래서 몇 번? 112페이지 우에서 두 번째 A가 바로 포인트죠. A. 자, 배버는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편재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게 되죠. 원료를 배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럼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배버는 또 뭐를 설명한다? 원료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배버의 정의거든요. 원료 지수를 편재 원료.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의 이 중량, 이 무게를 뭘로 나눠준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줘요. 자, 이걸 원료 지수라고 배버는 정의를 내려요. 자, 이때 이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자, 편재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그럼 이 편재 원료를 시장까지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하면요, 원재료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어디에?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하는 게 좋아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 돼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대표적으로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제품의 중량, 무게가 줄어드는 상품. 여러분 석회석을 어떻게 돼요? 줄여서 나중에 시멘트 포로 만들잖아요. 시멘트 산업의 대표적이에요. 중량 감소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죠?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이야. 중량 감소 산업. 또 원재료의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든지, 또 편재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이 어디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1보다 작으면은 편재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제품 중량이 크니까. 이때는 어디에 입지된다? 소비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은 또 어떻게 돼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맥주라든지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 또 원재료 운송비보다 제품 운송비가 큰 산업이라든지, 또 보편적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럴 때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입지형 산업, 대표적으로 항공기, 조립 산업인 항공기가 대표적으로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입니다. 자, 이것 외에 또 있죠. 자,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구분하는 거.
자, 그리고 노동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노동지향형 산업은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산업, 의류산업, 신발산업이 대표적인 이러한 산업입니다. 저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어디로 많이 가요, 요즘에? 예? 요즘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거든요. 예?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얼마냐? 요즘에 보니까 베트남은 좀 올라서 요즘 한 30만 원? 한 달에. 예? 싸죠? 저 방글라데시는요, 과거에 얼마냐? 한 달에 2만 원.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 때문에. 자,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또 주의해야 될 건 요거. 집적. 여러분, 집적은 한 장소에 뭐다? 공업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적 지향형 산업이에요. 집적 지향형 산업.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어요. 집적할 때는. 그리고 우리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또 창고를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대 우리는 집적을 많이 하죠. 보통 자동차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많이 하죠. 여러분, 벨기에 엔트워프는 전 세계 화학 공장이 다 있어요. 한 장소에 모이는 겁니다. 집적 지향형 산업. 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있죠. 자, 여러분이 중동에서 배를 통해서, 유조선 배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우리는 울산까지 가지고 와요. 울산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어떻게 돼요? 수송을 해요. 예? 그래서 울산에서 뭐다? 석유가 뭐 한다? 바뀌죠. 수송수단이. 그래서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을 뭐라고 하느냐? 적환지점.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적환지점 또는 뭐라고 한다? 이적지점이라고 해. 자,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적환지점, 이적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에 공업이 입지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송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네, 그런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적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뭐죠? 중간지점, 이적지점 또는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정통적인 공업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21세기는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구애를 받지 않고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부에 입지해요. 굴뚝 없는 산업, 공해 배출 안 하니까 대도시 내부에 입지를 해요. 이런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탈족산업이라고 해요. 탈족산업.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그 새로운 입지 요인 있죠? 그 새로운 입지 요인이 뭐다? 탈족 산업. 대표적으로 뭐? IT, 통신 산업이 대표적. 자, 114페이지에 지역 경제 기반 분석을 가는데, 자, 이 지역 경제 기반 분석에서 거기 보면은 입지 개수가 나오죠. 자, 올해 좀 중요한 용어. 자, 2년 전 27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올해 좀 중요해요. 자, 입지 개수. LQ라고 해요.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자, 그래서 분모는 전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계산 문제를 풀려면 요 수식은 꼭 기억해야 돼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분자는 어떤 지역? 자, 어떤 지역? Z 지역이 주어졌어요. 자, 전국의 전체 산업,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고용 인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국의 I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뭐 이런 게 있죠. 뭐 부동산 산업, I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러분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표를 이용할 때는 요거 전국과 전체를 칸을 찾으면 돼. 그리고 또 전국과 또 뭐를 I 산업 칸을 찾으면 되고, 또 Z 지역 어떤 지역이 있죠. 지역과 전체, 또 Z 지역 I 산업, 요것을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칸을 맞춰보면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여기 들어와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계산. 자, 이때 Z 지역. 자, 이 Z 지역의 I 산업, 우리 부동산 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LQ가 1보다 클 때, LQ가 1보다 작을 때, 또 LQ가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LQ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 크다. 전국보다 크면요,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 크니까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바깥, 외부,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무슨 산업? 그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돼요. 기반 산업. 자, 인천 하면 대표적으로 뭐? 인천 하면 예? GM 있잖아요. 자동차. 광주, 전라남도 광주 기아 자동차, 자동차 이런 식으로. 예? 대표적인 산업이 있어요. 기반 산업에 그 기반 산업. 그 지역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 그 지역 경제는 폭망해요. 폭망. 여러분 거제 보세요. 대우조선, 삼성중공 힘을 못 쓰니까 거제 경기가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주택 가격도 30% 떨어졌어요. 왜? 다 빠져나가니까. 일자리 찾아서. 이게 상당히 기반 산업 중요해요. 어떤 기반 산업이 있느냐. LQ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Z지역에서 생산, 소비, 판매하고 수출은 안 돼. 소비, 판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수출을 할 수 없는 무슨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 그럼 LQ가 1일 때는 전국 분모 분자가 같아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에서 기반이냐 비기반이냐 요걸 확인하는 문제, 이런 걸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경제 기반 순수 나오죠. 자, 여러분 기반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떤 지역에 여러분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이 기반 활동과 뭘로 나눈다? 비기반 활동으로 나눠요. 그럼 기반 활동은 뭐냐 하면요, 기반 활동 요거예요.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를 외부에 수출해서,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죠. 화폐가 유입되는 활동이에요. 비기반 활동은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 판매를 해요. 수출을 안 하니까 뭐 이 지역 내부에서 화폐가 유통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비기반 활동을 그 지역의 뭐죠?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기반 이론의 핵심은 뭐냐?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비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을 유도를 하면서 지역 전체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가 뭐가 나와 있죠? 지금 경제 기반 승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경제 기반 승수.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 자,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인구, 여러분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인구를 뭘로 나눈다?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인구를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로 나눠요. 자, 이것을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지역 기반 부문의 산업에 어떻게 돼요? 고용인구는 2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가 나와요? 10만 명이면 5가 나오죠. 자, 그럼 이 수식에서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 자, 어떤 지역에서의 총 고용인구는 뭐에다가 경제 기반 승수가 지금 얼마죠? 5.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이걸 곱해주면 되네요.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는데, 자, 원래 2019년에 우리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어요. 경제 기반 승수로 오니까 곱해주면은 그 지역은 얼마 고용됐다는 얘기예요? 5000명이 고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 고용 인구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에다가 뭐를 대줬다?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더해준 게 총 고용 인구인데 지금 여기 1000명 고용을 했더니 지역에서는 얼마를 늘었다는 얘기예요? 총 고용 인구는 5000명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5000에서 1000 뺀 나머지 4000명은 어디서 고용됐다는 얘기예요? 비기반 산업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 부문이 있으면 거기에 고용되면은 이렇게 비기반 부문 성장을 유도하면서 지역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역의 고용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된 줄 아세요? 예? 단순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 여러분 정치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은 산업 장사꾼이에요. 이익이 그걸 잘 찾아내. 그러니까 뭐다? 승부처는 뭐다? 고용만 많이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자동차 거기에 요것만 해주면 이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죽이려고 하는 거지. 미국 거기 하니까 나는 다음에도 대통령 된다 이거야 또. 왜? 고용만 되면 무조건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먼저 캐치한 거잖아. 정치하고 생각을 아무 관계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사람은 고용되고 소득 높여주는데 안 찍을 사람 어디 있어? 찍어주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 지역 경제.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을 할 때는 지역이 성장하는 쪽에 가야 돼. 쇠타는 쪽 가면 안 돼. 아, 맞잖아요. 항상. 경제 성장, 발전하는 지역이 유망한 거예요. 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 자, 115쪽에 가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자, 최근에 계속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되는데, 작년 시험은 진짜 최근에 시험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은 학자 3명 배울 텐데요. 그래서 19회 시험과 23회 시험과 작년 29회 시험은요. 학자 이름만 알면 바로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 뭐다? 5초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1826년에 나온 이론 중에 1826년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튀넨. 이 튀넨의 학자가 주장한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고립국 이론이 나옵니다. 자,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에 관한 입지 이론입니다. 이 입지 이론에서 튀넨은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봐요. 6가지로 보거든요. 재배되는 작물을. 그래서 재배되는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빌려야 되니까
6가지 형태의 뭐가 나오냐 하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와요. 예? 재배되는 작물이 6개니까 그 재배되는 작물 토지 빌려서 해야 되니까 지대가 6가지 동심원 모형이 나와요. 이것을 어디에? 튀내는 최초의 농업 입지로니까 농촌 토지에 적용된 것을 어디에 적용한다? 이걸 응용을 했죠. 응용을 해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100년이 지나서 나왔죠.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옵니다. 동심원. 여기에 동심원을 응용을 했다. 자, 그래서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분석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가장 오래된 모형이에요. 가장 오래된 모형. 또 최초잖아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모형이니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도시의 핵심이 거기 보면 CBD라고 해요.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 핵심이야. 핵심이 몇 개? 하나. 단핵이죠. 핵심의 하나인 단핵. 그런데 이 중심 업무 지구에서 어떻게 돼?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어떻게 돼요?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뭐를 형성한다? 우리 시험에는요. 점이지대로 많이 내. 전이지역, 천이지역으로 번역도 하는데 점이지대라는 용어로 많이 낸다. 그래서 점이지대가 몇 번째? 2번째. 요거 시험에 많이 냅니다. 2년 전에도 출제했어요. 점이지대. 그리고 또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뭐죠? 저소득 주택 지역이 3번째 동심원. 4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그리고 5번째는 위성도시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통근자 지대가 5번째 동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뭐죠?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 확대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서 뭐는 낮아져요? 지대는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범죄도 도심이 많지 외곽에서 범죄도 줄어들고 또 뭐도 우리는 범죄도 줄어들지만 질병도 도심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많지 뭐 질병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외곽으로 갈수록.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자, 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뭘로 봤냐 하면요. 도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뭘 사용해? 도시 생태학.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한다.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생태학. 그래서 도시의 핵심에 살던 사람이 밀려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오는 걸,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 그래서 거주지가 분화되거든요.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데 뭐가 되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거주지가 뭐가 된다? 지금 거주지가 지금 분화되고 있잖아요. 분화되는 형상을 뭘로 설명한다?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을 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또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천이야.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버제스.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요 최초니까 뭐를 물어야 돼? 요 순서를 알아야 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순서 5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최초고 그 중에 점이지대가 몇 번째? 2번째 동심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최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동심원 이론을 번영을 해요. 뭐가 문제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의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어요. 예? 하나만 분석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게 뭐죠?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뭐죠? 선형 이론이죠. 여러분 23회 시험에는요 박스로 주어져서 누구 이론 했거든요. 그 박스 안에 호이트 이름이 있어. 그럼 답은 볼 것도 없이 누구?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아니라 미국에 몇 개냐면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 분석을 한 거야. 일반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만 한 것을.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어떻게 돼? 하나죠. 이것도 뭐다? 하나. 이것도 무슨 도시? 단해. 이 선형 이론을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축 이론이라고도 해요. 축 이론. 자, 도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질적인 토지용이 도심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방사가 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 예?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띈다 이런 얘기지 뭐. 그래서 뭐를 따라서 항상 호이트가 나오면요 요 말이 꼭 뜨게 됐어. 교통의 축, 교통망. 이 말이 꼭 교통망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 호이트. 교통의 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선. 자, 선은 부채꼴. 자, 선은 부채꼴이고 형은 모양형자.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호이트 이론. 자, 호이트 이론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속 교통망 축 가까이에는 어떻게 돼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을 하고 좌우는 고급 주택 지역 좌우는 누가 형성하느냐? 중급 주택 지역이 차지해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편에 입지하거나 어떻게 돼요? 고용의 기회가 많은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요 도심 가까이에는 누가 입지한다? 저소득층이 입지해요. 고용 기회가 많은. 자,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우리는 도심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 우리 간선도로 하면 뭐예요? 서부 간선도로, 남부 간선도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예요. 간선도로.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이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주로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보통 어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11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호이트의 이론인데 이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 이론의 장점을 수용을 하고 또 동심원 이론을 약간 수정 보완한 이론이 뭐가 나온다? 1945년에 나타난 이론. 작년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학자 이름 떴어. 박스 안에.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와있죠. 학자 이름 나왔으니까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해리스 울만. 그럼 여기에 떴거든요. 보기 안에. 그럼 답은 뭐야? 바로 나와야 돼. 다 핵심 이론. 여기 정답이었어. 그럼 보기 안에 여기 해리스 울만이 있으니까 다 핵심 이론이 뭐다? 정답. 자, 요 두 개는 핵심이 몇 개? 하나. 여기는 핵심이 몇 개? 여러 개. 그러니까 이 도심, 핵심이 하나인 도심이 전문화가 되면서 기능이 분화돼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핵이 형성이 돼요. 다핵. 그러니까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나타나기 때문에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야.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다 핵심 이론. 자, 그러면은 이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우리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인데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 몇 가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이 네 가지에 자,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필요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되고 또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요. 그래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돼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또 같은 동종의 활동은 동종이니까 상호 집합 모여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걸 집적 지향성이라고 해요. 집적. 여러분 또 2년 전에 또 출제했거든요. 집적 모이는 거잖아요. 상호 집합하에 이익을 추구한다. 집적 지향성이 나오고 서로 또 다른 업종, 이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입지적인 비양립성이라고 해요. 자, 이 집적과 입지적 비양립성 이 두 가지가 시험 지문에 좀 자주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평가 볼까요? 다 핵심 이론을 비롯한 위의 세 가지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 연관된 이론이다. 그리고 동심원 이론을 뭐한 이론? 다 핵심은 수정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자 우리 출제위원 교재는요,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좋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올해도 좀 중요하죠. 좀 봐주시고, 여러분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것을 뭐라고 하죠? 지대.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 그러면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하면은 주택 임대료 되겠죠? 그냥 응용하면 되지 뭐. 지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그러면 토지 어떻게 돼? 가격을 뭐라고 하죠? 지가라고 해. 그래서 토지 지가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대 수입도 어떻게 돼요? 영속성을 가져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얘기해. 현재 가치로 구한 값, 환원한 값을 지가다. 그래서 지가는 미래에 있어서의 이 지대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는 뭘로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지대 수입이 많으면 현재의 가치와 토지 가격도 높아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비례관계. 자, 할인율이 높다. 10%에서 20% 높으면 지가는 떨어져요. 이게 할인율과 지가는 반대로 변동하는 반비례 관계. 분모일 관계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용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119페이지에 지대 및 지가 이론인데, 우선 지대와 토지 가격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대 이론의 논쟁이 나타나요. 자, 이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지대 이론의 논쟁이 나타나는데, 그 논쟁과 관련해서 고전학파의 지대 이론, 신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학자들의 견해 배우고 이제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